때는 1997년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 마르게리타 수도원의 신성한 벽 뒤에서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다. 교회의 근본을 뒤흔들고 수세기 동안 이탈리아를 괴롭힐 어둠이.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나 데 레이바였다. 마녀가 아니었다. 마법사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여자였을 뿐이다. 하지만 반항의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살인, 부패,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악몽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떨어져 갔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이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어둡다. 마리아나 데 레이바는 특권과 권력 속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 마르티노 데 레이바 백작은 밀라노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비단, 하인들, 그리고 사치로 둘러싸여 자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아이로 태어났다. 그리고 16세기 이탈리아에서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죄였다. 법은 잔인하고 단순했다. 귀족 딸들은 동등한 지위의 가문으로 시집을 가거나 가장 부유한 가문조차 파산시킬 수 있는 막대한 지참금이 필요했다. 아니면 수도원으로 보내졌다. 데레이바 백작에게 선택은 쉬웠다. 그에게는 유산이 필요한 내 아들이 있었다. 마리아나는 그저 값비싼 짐이었다. 13살에 그녀는 궁전에서 떼어져 몬자의 산타 마르게리타 수도원에 차가운 돌담 뒤로 던져졌다.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신경 쓰지 않았다. 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혔고 그것과 함께 그녀의 어린 시절은 영원히 끝났다. 매일 새벽 전에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보라. 음악도 없다. 웃음도 없다. 자유도 없다. 그저 끝없는 기도, 거친 검은 로브, 그리고 세상에 의해 버려진 여자들의 숨 막히는 침묵뿐. 다른 수녀들은 차갑고 아는 듯한 눈으로 마리아나를 지켜봤다. 그들은 속하지 않는 소녀의 모습을 알아봤다. 하지만 규칙은 절대적이었다. 한번 들어오면 절대 떠나지 못한다. 수년 동안 마리아나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순종적인 외모 아래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배우고 있었다. 관찰하고 있었다.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수도원은 겉보기만큼 신성하지 않았다. 수녀들은 비밀리에 방문객을 받았다. 메시지가 외부 세계로 밀반출되었다. 기도와 경건함 아래에서 부패가 질병처럼 골마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나는 영리하고 절망적이며 분노한 이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7살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의 이름은 지안 파올로 오시오였다. 잘생겼다. 부유했다. 위험했다. 그는 밀라노 거리를 통해 그를 앞서가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수도원 창문의 창살을 통해 마리아나를 보았고 매료되었다. 4년 동안 그 벽 뒤에서 질식하고 있던 마리아나에게 그는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대표했다. 자유, 열정, 삶 그 자체. 비밀 편지는 숨은 만남으로 바뀌었다. 순결 서약을 강요받았던 수녀는 이제 수도원의 심장부에서 금지된 연애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지안 파올로는 그저 반항적인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범죄자였다. 밀라노의 가장 어두운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절도, 사기, 그리고 폭력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나는 탈출하려는 절박한 욕구에 눈이 멀어 자신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버지니아 수녀는 나이가 많고 경건하며 관찰력이 뛰어났다. 너무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녀는 마리아나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챘다. 늦은 밤의 실종, 특정 수녀들 사이의 의심스러운 시선. 그래서 1998년 어느 추운 10월 밤 버지니아 수녀는 마리아나를 따라가
진실을 스스로 발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본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지안 파올로가 한밤중에 마리아나의 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마리아나가 수녀복 아래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다. 충격은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버지니아 수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이것을 수녀 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마리아나가 자신의 비밀이 곧 폭로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자비를 구걸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안 파올로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 누군가 알아요. 그리고 그녀가 우리를 파괴할 거예요. 지안 파올로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마리아나는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1998년 11월 2일 밤 버지니아 수녀가 사라졌다. 수녀들은 모든 곳을 수색했다. 그들은 그녀의 귀환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마리아나는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고, 울면서 실종된 여인을 위한 기도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지안 파올로와 그의 공범은 늙은 수녀를 납치하여 도시 성벽 밖으로 데려가 영원히 침묵시켰다. 그들은 아무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녀의 시신을 묻었다. 그리고 마리아나는? 그녀는 비밀문을 열고 그들의 흔적을 덮어 그들을 도왔다. 교회는 몇 주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그들은 버지니아 수녀가 도망쳤거나 자연사했다고 가정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마리아나 데 레이바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반항적인 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자였다. 살인 이후 수도원 내에서 마리아나의 권력은 커졌다. 그녀와 지안 파올로는 더 이상 그저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피로 묶인 범죄의 동반자였다. 지안 파올로는 마리아나를 자신의 음모를 위한 정보 수집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문하는 귀족들로부터 비밀을, 부와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추출했다. 수도원은 범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1909년 봄 재난이 닥쳤다. 마리아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녀에게 이것은 그저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교회는 임신한 수녀들을 화형에 처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마리아나와 지안 파올로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밀라노에서 비밀 조산사를 데려왔다. 위험하고 불법적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여자를. 7월의 무더운 여름밤 마리아나의 방에서 낙태 수술이 행해졌다. 마취제도 없었다. 약도 없었다. 그저 원시적인 도구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뿐. 마리아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천을 깨물었고 침대에서 거의 피를 흘려 죽을 뻔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그들은 수도원 정원의 고대 올리브 나무 아래 태아를 묻었다. 단 2명의 다른 수녀들만이 그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침묵은 금으로 매수되었다. 이후 마리아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차갑다, 잔인하다, 텅 비었다. 13살의 수도원에 들어온 순진한 소녀의 마지막 흔적은 영원히 사라졌다. 카테리나 수녀가 등장한다. 젊다, 경건하다, 타락할 수 없다. 수도원에서의 첫날부터 카테리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다른 수녀들이 마리아나를 존경하기보다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비밀문을 보았고 속삭이는 대화를 들었으며 부패의 분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매수될 수 없었다. 그녀는 협박당할 수 없었다. 카테리나는 관찰자가 되어 목격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 수도원 아래층으로 갔다. 그녀가 본 것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리아나가 남자 지안 파올로를 어떤 수녀도 가져서는 안 될 열정으로 껴안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그들이 돈, 위협,
그리고 거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버지니아 수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고 그 뒤를 이은 지안 파올로의 냉담한 웃음을. 카테리나는 자신이 단순한 규칙 위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살인의 증거를 목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갇혀 있었다. 만약 그녀가 마리아나와 직접 대면한다면 그녀는 버지니아 수녀처럼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지역 주교의 원례 방문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단 일주일 후였다. 7일. 그녀가 해야 할 일은 7일을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마리아나는 위험에 대한 육감을 발달시켰다. 그녀는 카테리나가 그녀를 피하는 방법, 젊은 수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깜빡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지안 파올로와 의심을 공유했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녀는 죽어야 해, 주교가 도착하기 전에. 하지만 마리아나는 더 계산적이었다. 1년에 2명의 죽은 수녀? 그건 너무 의심스러워. 우리는 더 똑똑해야 해. 그러자 지안 파올로는 뛰어나고 비틀린 무언가를 제안했다. 우리는 그녀를 죽이지 않아. 우리는 그녀를 미쳤다고 보이게 만들어. 그러면 아무도 그녀가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거야. 그 계획은 단순함에서 악마적이었다. 그들은 카테리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혼자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웃는다고. 그들은 그녀의 방에 이교도 상징을 심어 그녀가 어두운 의식을 행한다고 보이게 만들었다. 그들은 심지어 그녀의 음식에 현기증과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을 넣기 시작했다. 며칠 안에 다른 수녀들은 속삭이고 있었다. 불쌍한 카테리나, 그녀는 정신을 잃었어. 약한 수녀 원장조차 그 소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카테리나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적었다. 모든 범죄, 모든 이름, 모든 세부 사항을, 그리고 수도원 도서관에 버려진 책 안에 편지를 숨겼다. 만약 그들이 그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면 적어도 진실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교 도착 3일 전, 카테리나는 정원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알아챘다. 오래된 올리브 나무 아래의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것처럼 흐트러져 보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1000조각, 작다. 피로 얼룩져 있다. 유아의 의복.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발소리가 다가왔다. 나이든 수녀가 모든 것을 보았다. 다시 넣어. 늙은 여인이 떨면서 속삭였다. 살고 싶으면 본 것을 잊어. 하지만 카테리나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늙은 수녀의 손을 잡았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눈물을 통해 늙은 여인은 고백했다. 그건 마리아나의 아이였어. 그녀는 2년 전에 그것을 잃었어. 우리는 그것을 여기 묻었어. 그리고 버지니아 수녀는 그녀가 알았어. 그래서 그녀가 사라진 거야. 카테리나는 이제 공포의 전체 범위를 이해했다. 살인, 낙태, 비밀 매장, 부패, 모든 것. 하지만 마리아나가 늙은 수녀가 말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오직 하나의 결과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수녀가 그녀의 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의사는 그것을 심장마비라고 불렀다. 카테리나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주교 도착 이틀 전, 카테리나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수녀 원장에게 직접 가서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마리아나가 비밀문을 통해 듣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리아나는 모든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카테리나가 그날 밤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정이 왔을 때 카테리나는 그녀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빵칼을 잡고 자는 척했다. 마리아나가 큰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 조용히 데려가. 마리아나가 속삭였다. 흔적을 남기지 마. 남자가 그녀에게 손을 뻗자 카테리나는 침대에서 폭발하듯 일어나 그의 손을 찔렀다. 그녀는 문을 향해 달렸고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마리아나가 더 빨랐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내리쳤다. 그들은 카테리나를 묶고 재갈을 물린 다음 자살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녀를 지하실로 끌고 갔다. 하지만 운명이 개입했다. 다른 수녀가 비명을 듣고 카테리나의 방이 비어 있고 바닥에 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수녀 원장에게 알렸고 갑자기 전체 수도원이 깨어나 수색했다. 마리아나와 지안 파올로는 밤속으로 도망쳤고 카테리나를 지하실에 묶인 채로 남겨두었다. 수녀들이 마침내 카테리나를 찾아 풀어주었을 때 그녀는 진실을 헐떡이며 말했다. 마리아나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리아나를 체포하러 갔을 때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사라졌다. 주교 프란체스코 폰티는 다음 날 아침 혼돈 속에 도착했다. 그가 카테리나의 증언을 듣고 그녀가 숨긴 편지를 보고 올리브 나무 아래에 작은 뼈들을 파내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돌처럼 변했다. 그들을 찾아라. 그가 명령했다. 마리아나 데 레이바와 지안 파올로 오시오는 정의를 위해 수배된다. 추적은 3일 동안 지속되었다. 한 농부가 밀라노 외곽에 버려진 집에 숨어있는 그들을 목격했다. 당국이 건물을 포위했을 때 지안 파올로는 항복을 거부했다. 그는 검과 분노로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병사의 칼이 가슴을 관통하면서 죽었고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마리아나는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방 한가운데 서서 똑같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나는 귀족의 딸 마리아나 데 레이바입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경찰서장이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정의에 직면할 것입니다. 마리아나의 재판은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 중 하나가 되었다. 법정은 귀족들, 사제들, 그리고 평민들로 가득 찼고 모두 몬자의 악마 수녀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혐의가 소리내어 읽혔다. 살인, 낙태, 부패, 살인 미수, 신성한 서약의 모독.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다. 카테리나는 꾸준한 용기로 그녀의 이야기를 했다. 다른 수녀들은 음모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고백했다. 심지어 지안 파올로의 부상당한 공범도 자비와 교환으로 증언했다. 마리아나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어렸을 때 강요받았어요.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게 선택을 주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어요. 판사의 대답은 차가웠다. 당신이 겪은 불의가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평결은 몇 주간의 증언 후에 나왔다. 완전한 격리 상태에서의 종신형. 사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비였을 것이다. 대신 마리아나는 북부 이탈리아 산맥 높은 곳 파비아의 산타 발라리아 수도원에서 남은 생애를 산채로 묻혀보내며 모든 인간 접촉으로부터 단절된 채 보낼 것이다. 마리아나는 북부 이탈리아 산맥 높은 곳의 파비아에 있는 산타 발라리아 수도원으로 보내졌다. 그녀의 감방은 작고 어둡고 거의 창문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와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유령이었고 숨을 쉬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녀는 분노하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침묵에 굴복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회색으로 그 다음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줄이 생겼다. 외부 세계는 그녀의 이름을 잊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몬자의 수녀 이야기, 교만, 반항, 그리고 죄에 대한 경고로 속삭임으로 전해졌다. 카테리나 수녀는 길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는 결국 몬자 수도원의 수녀 원장이 되었고 부패를 정화하고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녀의 세월을 보냈다. 그녀는 매일 마리아나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가 평화를 찾기를 바랐다. 1650년 40년 이상의 격리 후에
마리아나 데 레이바는 그녀의 감방에서 홀로 죽었다. 그녀는 대략 80세였다. 그녀를 돌본 수녀에 따르면 그녀의 마지막 말은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알려지지 않은 묘지에 표시 없는 무덤에 묻혔다. 묘비도 없었다. 장례식도 없었다. 그저 침묵뿐.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제기한 질문들은 결코 답이 나오지 않았다. 마리아나는 그녀를 광기로 몰고 간 잔인한 시스템의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그녀 안에는 항상 어둠이 있었고 그저 나타날 변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불의와 선택이 하나의 끔찍한 지점에서 만나는 곳에. 오늘날 산타 마르게리타 수도원은 여전히 몬자에 서 있다. 관광객들은 올리브 나무가 자랐던 정원을 방문한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걷고 여름에도 설명할 수 없는 오한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마리아나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아다니며 그녀가 살아있을 때 결코 찾지 못한 구원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벽 안에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지만 하나의 진실은 부인할 수 없다.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역사는 결코 잊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침묵의 세기 아래 진실을 묻으려 해도. 이것이 마리아나 데 레이바의 이야기였다. 전설이 된 소녀, 악마가 된 수녀, 살인자가 된 희생자. 그녀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기를. 불의는 악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복수는 희생자를 건드리기도 전에 복수자를 먼저 파괴한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내가 그랬던 것만큼 오싹하게 느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역사로부터의 더 많은 어두운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과거는 어떤 허구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